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를 사랑한 서상가들 김영아입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그 9주간의 이제 긴 여정이라서 혹시 오늘은 얼마나 참석을 하실까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왔는데 끝까지 많은 분들이 이 대면 강의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신분석 이론가들하고 셰익스피어의 만남을 연세대학교 영문과 양석원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니스트 존스하고 락강의 햄릿에서 양석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제 끝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프로이트하고 오토 랑크가 햄릿을 분석한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어니스트 존스가 햄릿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크 라캉이 어떻게 햄릿을 해석했는지를 볼 텐데요. 어니스트 존스의 해석은 사실은 프로이트와 오토 랑크의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추가하고 세공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크 라캉은 물론 모든 정신분석 이론이 프로이트에 대한 주석달기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독창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차이를 아마 분명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스의 해석은 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지난번에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자크 라캉한 경우에는 좀 복잡한 이론이 있어서 제가 이론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때 가서 뒤에서 좀 혹시 슬라이드가 너무 많으면 좀 몇 개는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햄릿과 오이디푸스라는 책인데요. 그 존스가 쓴 책이요. 여기서 이제 방대한 양의 기존의 햄릿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그래서 그 연구들이 햄릿이 향하는 복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햄릿이 복수를 망설이는 근본 원인은 복수의 혐오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 혐오감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것, 즉 이 혐오의 성격이 무의식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프로이트적 해석의 승계고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햄릿은 미친 것이 아니라 히스테리. 이건 이미 프로이트가 히스테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셰익스피어의 그다음에 정신신경증에 대한 통찰. 이미 프로이트가 19세기 말에 정신분석학을 이제 창시하기 전에 정신신경증에 대한 통찰이 이미 있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친살의 근친상간.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인데, 프로이트의 이런 어떤 오이디푸스적인 해석, 그다음에 랑크보다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랑크 해석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디어스, 그 부친 사례를 하고 근친상간에 자신의 어떤 오이디푸스적 욕망을 이룬 클로디우스는 햄릿의 또 다른 자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는 햄릿이 어떻게 죽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설명이 없었고 아주 짧게만 얘기했기 때문에요. 랑크는 좀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을 존스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동일시 이론을 발전시켜서 햄릿의 죽음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클로디어스와 동일시를 하고 햄릿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친부 살인에 대한 살인 충동을 클로디어스가 실현했기 때문에 쉽게 그를 죽이지 못한다. 지난번에 사실 나왔던 내용이죠. 햄릿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실현하고 자신의 다른 자아인 그의 삼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햄릿은 클로디어스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죽이지 않고서는 그를 죽일 수 없다. 클로디어스가 자신의 다른 자아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독창적인 해석은 이제 모친 사례에 관한 얘기를 덧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오레스테스 컴플렉스, 이게 모친 사례와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좀 첨가해서 햄릿의 행동을 좀 설명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어떻게 해소되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뒤에 자크 라캉이 이걸 가지고 거의 다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용어는 상당히 다르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그리셀다 컴플렉스라는 거, 형제자매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도 좀 추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햄릿이 복수를 연기하며 나열한 이유들이 이제 있는데 존스가 보기엔 다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뭐 자기는 뭐 카워드 겁쟁이라고 겁쟁이인가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수용하기에는 겁이 많다. 근데 햄릿의 겁은 신체적 도덕적 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기 망설이는 지적인 겁이다. 존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 이거를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햄릿이 하는 거는 뭐 자기 핑계죠. 왜 복수를 연기하는가? 유령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중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뭐 극중국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존스가 보기에는 극중국 이전에 이미 클로디우스의 죄와 유령의 정직함을 믿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햄릿이 제시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또 클로디우스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사악한 행위를 저지를 때 복수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나오는 얘기죠. 자기 아버지는 선치는 죄를 짓고 그거를 속죄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근데 클로디우스는 기도할 때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갈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질 때 복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극중국 후 3막 3장에서 클로디우스의 살인을 확신한 후에도 그리고 기도하는 클로디우스를 죽이러 칼을 빼들을 조차도 Now might I do it. 영어로 하면 not I will do it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셰익스피어 랭귀지고 그래서 여전히 뭔가 햄릿의 행동에 제약을 주는 어떤 그 내적인 망설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햄릿하고 암렛 전설을 좀 또 비교를 하는데요. 햄릿과 암렛 전설의 결정적인 차이는 복수를 연기하는 원인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복수의 망설임이라는 거죠. 암렛은 형 호르멘다를 죽이고 게루타와 결혼하는 팽을 살해를 하는데 암렛이 복수를 실천하는 데 반해서 햄릿은 복수를 망설인다. 기존에 햄릿,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햄릿이 기초했던 어떤 암렛 전설하고 이제 다른 점은 원인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햄릿의 망설임은 극중에서 아버지의 복수에 망설이지 않는 레어티스나 포틴브라스하고도 굉장히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괄호 안에는 햄릿이 레어티스 아버지 폴리니스 살해를 했고 그다음에 광분에서 막 오고 그런 게 이제 5막 1장에 나오는데요. 선왕 햄릿이 포틴브라스의 아버지 노르웨이 선왕 포틴브라스를 살해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분노도 하고 이건 복잡한 얘기지만은 뒤에 삼촌이 또 왕이 되고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포틴브라스하고 레어티스하고 굉장히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렛은 또 자신의 의도를 위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데 존스가 보기엔 햄릿은 상대방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 끔찍한 것들을 스스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존스의 말을 좀 인용을 해보면요. 아주 고의적인 목적을 위한 암렛의 거친 행동은 정교하게 그려진 성격으로 바뀐다. 햄릿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무자비한 풍자, 냉혹한 아이러니, 가차없는 통찰과 수수께끼로 말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은 암렛처럼 주변인들에게서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는 자의 주의, 커션, 영어는 커션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찢기고 고문당하는 자, 자신의 마음속 두려운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투쟁하는 자의 통렬한 고통을 드러낸다. 그래서 햄릿의 내적 갈등, 그가 왜 행동을 못하는가 원인은 내적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행동이 마비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갈등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햄릿은 자신의 행동 제약의 원인이 햄릿도 모르고 또는 독자도 이제 모른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햄릿의 대사를 인용을 이제 존스가 하는데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하리라고 살아 말하는지 모르겠다. 해치오 명분과 의지, 힘과 수단이 있음에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왜 행동을 하지 못하는지 그걸 스스로 이제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대사를 인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랑크보다는 이 부분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셰익스피어는 최초의 근대인이다. 토머스 키드는 셰익스피어 이전에 써서 영국에서 공연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햄릿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뭐 키드의 뭐 그 버전하고 뭐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암렛의 전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유령이 등장하는 거 이게 이제 토마스 키드의 뭐 그런 좀 새롭게 첨가한 내용이었다라고 봅니다. 보는 거죠. 그다음에 햄릿이 복수에 관해서는 어떤 자기 책망이나 의문, 심리적 문제도 보이지 않는 암렛 전설도 키드도 뭐 환전하진 않지만 뭐 스페니시 트레지디 이런 걸 썼는데 그걸 이제 성향을 비교해서 보면 자기 책망이나 의문, 심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외적인 투정에서 내적인 비극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암렛 전설이나 키드의 햄릿과 달리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내적 갈등과 투쟁한다는 점에서 신경질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햄릿의 내면 세계를 그렸다는 점에서 셰익스피어가 전통적 햄릿 전설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최초의 근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18세기 이후가 아니라 이제 얼리 모던 영어라면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얘기를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문화평에서 신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 또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면을 그리는 거 우리가 셰익스피어 햄릿의 독백 7개가 있다는데 주로 3개가 이제 유명하거든요. 3개가 유명한데 자기 내면을 갖다가 이렇게 토로하는 거 이게 상당히 근대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앤 페리 같은 그 비평가가 셰익스피어 이제 소넷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소넷이 한 154개가 있는데 셰익스피어 소넷의 놀라운 점은 내적 자아에 대한 근대적 어휘가 부족했던 역사적 시기에 셰익스피어가 내적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초스도 그렇고 셰익스피어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있을 때 뭐 영어의 보캐블러리 이런 게 이제 크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많이 평가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존스의 분석을 보면은 부친살의 충동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 근친상 가정 욕망 이게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봤던 랑크도 비슷한 해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햄릿은 클로디우스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보다 어머니가 삼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더 혐오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은 햄릿에게 어머니의 애정을 빼앗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유년기의 소망을 다시 환기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실 아버지 죽음과 어머니 재혼이 무관할 것 같은데 햄릿의 무의식적 환상 속에서는 오이디푸스적 컴플렉스로 밀접히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삼촌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한 사건은 유년 시절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햄릿의 무의식적 소망을 이제 환기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쌍의 햄릿 뭐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1601년에 이제 그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면 팩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에섹스 백작이 1601년 2월 25일에 처형이 됐는데 셰익스피어 초기 후견인인 사우스햄프턴 백작이 연루돼서 투옥이 됩니다. 에섹스 백작이 햄릿의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고 연기하며 자기 파괴적인 성격 이 묘사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뭐 이거는 이제 하나 역사적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나왔던 그 사실이죠. 1601년 셰익스피어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아버지를 대체하는 순간은 유년기에 금지된 소망을 이제 환기한다. 지난번에 랑크가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는 그 사건은 일상에서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뀌는 이제 그런 커다란 전환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존스가 보기에는 이 두 사건은 햄릿에게서 두드러진 성에 대한 혐오감에 대한 인유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아버지 죽고 에섹스 백작이 처형당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존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 이런 거 사실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실은 아니고 하나의 추측을 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섹슈얼리티와 유관한 어떤 추측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셰익스피어 성의 불충한 연인들에 대한 살인 충동을 자극하는 배신의 사건이 있었다. 셰익스피어 소넷에 보면은 그 이제 시인인 셰익스피어 사랑하는 그 연인이 젊은 남성 청년이 있고 다크 레이디가 이제 2명이 있거든요. 남성 여성이 있는데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좋아하는 젊고 멋있는 청년 귀족을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에게 소개를 하고 여인이 중년의 시인을 배신하고 그 셰익스피어가 소개시켜준 젊은 청년 귀족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고통을 묘사하긴 하지만 이 자기를 배신한 청년보다 자기를 배신한 여인을 더 질타를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모델의 이제 가설이 뭐
W.H. 펜브로크 백작인 윌리엄 허버트라는 인물, 메어리 피트냐는 인물이 있는데 이 프랭크 해리스라는 이 비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햄릿은 이 배신에 관한 깊은 실망감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햄릿을 썼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쇄격을 왜 증오하는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경멸할 것이고 또 잠시 지나면 그 생각으로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햄릿에게 어머니의 불충은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모멸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단지 햄릿 셰익스피어가 햄릿 셰익스피어 대시를 한 거는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작가하고 인물을 어머니를 피튼과 동일시했기 때문이고 그가 격렬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피튼의 불충과 기만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존스가 보기에는 거트루드 왕비 배우에 메어리 피트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 배우에는 분명히 셰익스피어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프로이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얘기를 하면서 모나리자에게서 미소를 그리면서 그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의 미소를 이제 찾아내는 거랑 이제 비슷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라 샤퍼라는 여자는 자크 라칸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여성 그 정신 분석가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은 햄릿이 아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햄릿이 아니라는 거죠. 햄릿은 시인이 햄릿이라는 그걸 쓰지 않았더라면 되었을 자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씀으로써 햄릿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햄릿을 쓰는 과정에서 오이디푸스적인 여러 가지 충동 이런 걸 해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네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질병을 통해서 나는 이 충동, 나의 이 창조적 열정을 발견했다. 창조하면서 나는 회복했고 창조하면서 나는 내 건강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질병의 치료 효과가 창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을 보면서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해소하고 정화한다고 얘기했는데 작가도 창작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존스를 좀 다시 인용을 해보면은요.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특징은 고통스러운 질투심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가 내적 동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대우에 대한 자연스러운 분노를 억압하고 불충한 친구나 여인 모두에게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관용이었고 분명히 억제였다. 그의 응답 방식은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 또는 자신의 부모의 불명예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없는 비극을 쓰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연인들의 배신에 대한 그렇죠.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햄릿이라는 비극을 쓰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달래고 정신의 온전함을 구했다. 그래서 햄릿 같은 히스테리가 되지 않은 이유는 햄릿을 이제 썼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자신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너무 커서 암렛이나 레어티스처럼 이를 거부할 수 없었고 그것의 고역에서 도피할 수 없는 주인공을 창조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친구와 정부의 이중 배신이 그에게 천둥구름처럼 덮쳤을 때 그는 행동으로 이에 대처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잠적어 있던 영선들을 일깨웠고 그는 자신 스스로 표현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실패의 감정을 대신 표현한 햄릿을 창조함으로써 응답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아의 심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음에 좀 얘기를 이제 했었죠. 소중한 사람이 죽는 꿈, 형제 자매에 대한 질투심, 또 부모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유아의 질투심이 평생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인간과 맨 앤 슈퍼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사람, 심지어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의 죽음도 항상 그들과 이제 끝났다는 만족감이 섞여 있다. 인간이 굉장히 잔혹하게 들리지만 인간 안에 그만큼 양가적인 감정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사랑과 정화가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건데 유아의 이기심은 이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이런 심리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고 자신의 특권 침해에 대한 적당함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의 애정에 대한 질투심, 동생을 없애고 싶은 심리,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형제 자매가 죽는 꿈 이런 걸로 이제 증명이 되죠. 죽음에 대한 아이의 생각은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애정을 방해한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유년기에 발견되는 시기심, 증오, 살인 충동은 유아기의 고통스러운 갈등과 감정의 유산이다. 유아의 마음의 이런 양상들은 전적으로 비극적이고 시인들의 모든 비극은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유의한다. 그래서 창작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충동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유아 시절에 유아기의 어떤 그런 양가적인 감정, 충동 이런 데서 유리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에 대한 이제 남자의 기준이에요. 사랑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엄마에 대한 성적 사랑의 감정이 불충분하게 억압될 경우에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못해서 독신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엄마를 닮은 여성을 사랑해. 그래서 친족과 뭐 결혼한다는 등. 그다음에 여성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든지 뭐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엄마에 대한 성적 사랑의 감정이 심하게 억압될 경우에는 사랑의 감정이 수치심, 죄의식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모든 여성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여성 혐오증이 생기고 동성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 혐오증이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햄릿의 그 심리를 좀 보여주죠. 그다음에 아빠에 대한 경쟁심의 운명도 있는데요. 아빠에 대한 경쟁심이 불충분하게 억압될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부친 살해 소망,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절정이 이루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헨리 4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해리 왕자 왕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리 왕자 그대의 소망에 그런 생각을 낳은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반역적인 생각 뭐 이런 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불충분하게 억압되면은 반역심이 나타나고 아빠에 대한 경쟁심이 심하게 억압될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당함이 의식에서 사라지고 이와 반대되는 아버지에 대한 과장된 존경,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연념 이런 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존스는 이제 햄릿의 유년기를 재구성을 합니다. 햄릿은 유년기에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애정을 경험을 했고 거트루드의 관능적인 성격과 거트루드가 보이는 햄릿에 대한 사랑에서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용한 것 같은데요. 클로디우스가 그의 어미 왕비가 거의 아들만 보고 살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햄릿은 어머니에게서 분리되어 오피리아를 사랑하게 되지만 오피리아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거를 좀 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아마 이번 봄 일찍 이거를 이제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괴테는 오피리아의 무르익은 관능미를 강조를 한다 그럽니다. 비렐르마시티의 사관의 십자장을 찾아보면은 그녀의 존재 전체가 무르익고 달콤한 관능미로 떠들고 있어요. 그녀의 환상에 감동받고 그녀의 조용한 단정함은 사랑스러운 욕망의 숨결을 내뱉고 있지요. 부드러운 기회의 여신이 나무를 흔든다면 과일은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무르익은 관능미를 이제 강조를 한다 그러는데 존스는 오피리아의 단정함과 정숙함 이런 거를 더 강조를 하고 이게 거트루드 왕비하고 굉장히 대조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오피리아의 순진한 경건함, 복종적 체념, 분별 없는 단순함은 왕비의 성격과 날카롭게 대조되어서 햄릿이 자신도 모르게 상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머니와 반대되는 인물이죠. 어머니를 가장 적게 상기시키는 여인을 선택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햄릿의 애정 행각은 오피리아에게 직접적으로 매료되었다기보다는 실망하거나 화가 난 연인이 흔히 더 의욕적인 경쟁자의 품을 찾는 것처럼 그녀를 그의 어머니와 경쟁하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피리아에 대한 감정은 어머니에 대한 반감, 그렇죠?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오피리아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막 2장에서 극단이 곤자과 살인을 공연할 때 이제 옆에 앉으라는 고트루드에게 아니요 어머니 여기 더 끌리는 물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피리아의 발밑에 눕는 장면. 이 사고를 보면 햄릿이 무의식적 사과의 표현인데 당신은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주었죠. 나도 당신 총애가 필요 없고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총애를 더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연인에게 실망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찾는 뭐 그런 심리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리아에 대한 사랑은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전치한 거라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오피리아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건데 햄릿이 오피리아가 폴로니어스와 레어티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것. 그래서 폴로니어스가 또 딸을 시켜가지고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걸 알고 오피리아가 어머니처럼 자신을 유혹했다가 다른 남자를 위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피리아에게 보이는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어머니 거트루드에 대한 감정이 전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수능원이라 가라, 게티추어는 이런 얘기 굉장히 심각한 욕이라는 거죠. 너너리가 그 당시에 사창가를 의미를 했기 때문에 뭐 코벤트 가든 뭐 지금도 그 역사를 찾아보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미지의 분열,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유아의 무의식에서 어머니 이미지는 육체적 욕망이 불가능한 성스럽고 순결한 마돈나의 이미지, 그리고 그 반대로 모든 이에게 육체를 허락하는 관능적 여성의 이미지로 분열이 됩니다. 프로이트가 뭐 했던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햄릿처럼 성적 억압이 매우 강하면 이 두 가지 여성의 유형을 모두, 그러니까 전자는 남자를 거부하기 때문에 순결하니까, 후자는 좀 해픈 여자는 남자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기 때문에 더 적대적으로 대하는 여성 혐오증이 이제 발생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혐오증에 대한 예로 들 수 있는 대사는 당신네들의 화장에 대해서도 좋게 들었어.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한 가지 얼굴을 주셨는데 여자들은 딱 얼굴을 만들어 삐딱삐딱 거리며 혀찌르기 소리내며 아무데나 별 이름을 다 붙이고 변덕을 무식으로 취부하지, 뭐 이런 여성에 대한 비하하는 이런 발언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친 사례와 이제 근친상 간의 관계를 이제 보면은 아버지 죽음하고 어머니 재혼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햄릿의 무의식적 환상에 의해서 긴밀히 연결된다. 아까 나왔던 얘기고요. 그 선왕이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그 유령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부친 사례와 근친상 간이 연결이 된다. 선왕의 유령이 이제 자기는 독살되었고 그 원인이 근친상가적 성적 욕망이었다고 고발을 하기 때문에 엄마의 재혼에 의해 햄릿의 근친상계적인 무의식적 욕망이 이제 상기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삼촌 날 죽였어 이런 게 아니고 뒤에 이제 보면은 이건 해괴하고 부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빨리 알려주시면은 빠른 날개로 복수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아 예측대로 삼촌이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령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에 그래 그 상피붓고 근친상가적인 간통한 짐승놈이 말획적인 기주로 반획적인 지주로 사악한 기짐의 체주로다 그렇게 유혹할 힘이 있다니 가장 순결해 보이는 내 왕비의 욕망을 얻어냈다. 수치스러운 제 욕정을 치우려고.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 왕의 침실이 음욕과 저주를 부르는 상피 붙는 잠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라. 유령의 이런 말, 그렇죠? 이런 말은 당연히 부친 사례와 근친상간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햄릿의 무의식적인 갈등은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 있었던 엄마와 성의 관계를 자극을 해서 다른 사람이 아빠의 자리를 차지하고 찬탈한 것을 이제 목격을 했고, 그래서 엄마의 애정을 위해서 아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유학의 욕망이 무의식에서 활성화됐고, 이 자리를 차지한 자가 가족이므로 근친상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지난번도 이제 얘기했죠. 그 근친상간으로 이제 여겨졌다 교회법에서 이 무의식적인 근친상간의 욕망이 의식으로 표현을 이제 하려고 하죠. 무의식적인 거는 항상 의식 표면으로 올라오려고 밀어내는 그렇죠 역할을 그런 이제 충동을 보입니다. 근데 의식은 그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를 의식해서 다시 억압하는. 그래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갈등을 하면서 이게 바로 햄릿의 아주 비참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낸다. 햄릿은 이 갈등의 심층적 성격을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촌과의 동일시와 근친상간 욕망의 대립 충족. 뭐 이거는 선하의 유령이 명령하는 복수는 클로디우스를 죽임으로써 어머니 근친상가적 행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의 무의식은 클로디우스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종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양심의 고통을 이제 겪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근친상가적 욕망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죄를 지속하고 양심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어머니 남편을 죽이는 것은 더 근본적인 부친 살해의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햄릿은 클로디우스 복수를 연기해서 근친상간을 대리로 지속하는 수동적인 해결책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디우스를 살려두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클로디우스를 통해서 대리로 근친상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킨 거라는 거죠. 이것도 대충 비슷한 내용이라서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복수가 가능한가? 이 근친상간적인 욕망?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언급되지 않을 때 햄릿은 클로디우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햄릿이 살인에 가장 근접한 이 두 장면에서 살인 충동은 근친상간이라는 참을 수 없는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햄릿이 클로디우스 죽이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거는 왜 근친상간하고 관계가 없냐 하면 왕비는 이미 죽어서 영혼에 성실되었으므로 헬밋의 양심은 살인의 궁극적인 동기에서 자유롭다. 어머니가 죽어서 근친상간적인 욕망에 대리 충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클로디의 살인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극중국 장면인데요. 이탈리아 공자가 공작이 조카 루시아너스에게 독살되고 조카가 공작 부인 밥티스타의 사랑을 얻는 실화에 기초한 연기라고 이제 나오는데 극중왕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재혼할 것을 염려하나 극중왕비는 이를 강하게 부정하며 정절을 다짐합니다. 대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중국 클로디우스의 선왕 살해 독살과 햄릿 조카의 참전 살해를 햄릿이 교묘히 연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동생이 죽인 건데 여기는 조카가 이제 죽이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소망이 성취되는 꿈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카가 삼촌을 죽이는 극중국이 클로디우스를 죽이려는 햄릿의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이고, 이런 소망이 성취되는 이유는 극중국에서 살인에 대한 궁극적인 동기는 어머니나 근친상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햄릿 실제로 클로디우스를 죽이는, 그리고 상상 속에서 대리로 이제 그 극중국에서 삼촌이나 왕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살인의 근본적인 동기인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요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뭐 좀 예측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햄릿과 모친 살해, 이게 존스가 좀 새로 덧붙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요즘 뉴스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인데, 배신당한 남자가 살인 충동을 느낀다면 누구를 죽여야 하는가? 경쟁자 연인인가? 아니면 여인인가? 그래서 순수한 적대감 이외에 다른 살인 동기들이 있고, 이 동기들이 더 빈번하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자주 더 견딜 수 없는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더 둘 중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갈등을 더 일으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자기 연인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건너뛰겠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의 충실하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유한한 성적 충동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고, 성적 충동은 정상적 출구를 찾게 되는데, 남편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아들에게 지나치게 간념적이면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혐오감 또는 실제적인 적대감을 만들어서 스스로 보호한다라는 거죠. 근친상간적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근친상간을 범하면 실제로 아들이 자신의 친부 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오이스프 충동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장애가 와해가 돼서 아들은 이 충동들을 실제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친상간 충동,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에 관한 공포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친 살해를 충동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친상간에 대한 언급은 뭐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버 윌슨이라는 유명한 셰익스피어 학자가 근친상간의 끔찍한 생각은 제일 독백 내내 햄릿의 마음에 존재하는 괴물이다. 존스가 보기에는 이 근친상간을 삼촌과 어머니가 저지른 것으로만 해석한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거트루드가 삼촌과 근친상간을 저질렀다고 비난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자신이 지닌 근친상간에 대한 무의식적인 충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걸 보겠습니다. 삼촌의 근친상간으로 자극되는 자신의 근친상간 충동을 그래서 제거하기만 보면 모친 살해적 충동,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 그걸 느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햄릿은 자신의 모친 살해 충동을 제어하려는 듯이 어머니를 해치지 말라는 유령의 명령을 끊임없이 상기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햄릿이 뭐 폴로니를 죽였다는 이런 말도 클로디우스가 이제 거트루드에게 그를 놓아두면 모두에게 위협적이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트루드가 자기 내실을 방문한 햄릿한테 무슨 짓을 하려느냐, 죽이지 않겠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햄릿이 거트루드 내실로 이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지금 뜨거운 피 마시고 낮에 보면 벌벌 떨 독한 짓을 할 수 있다. 그만 이제 어머니에게로 오 마음이여 효성을 잃지 마라. 확고한 이 마음에 이 가슴에 네로의 영혼은 절대로 들지 말게 하라. 잔인한데 효성을 잃지 말아야지. 칼같이 말하겠지만 칼을 쓰진 않을 테야. 그래서 이제 칼을 쓴다는 것 자체가 모친 살해 충동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칼뿐만 아니라 네로가 이제 어머니의 동침하고 어머니를 죽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로를 언급하는 것도 이제 근친상간, 모친 살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레스테스 컴플렉스, 이제 프리드리크 워썸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말인데요. 아들의 모친 살해 충동을 오레스테스 컴플렉스라고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오레스테스 컴플렉스가 부른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서 오레스테스는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던 아가멤논가 부인인 클리템네스트라의 아들인데 클리템네스트라가 이제 귀환한 남편을 정부와 음모해가지고 죽이고 나중에 오레스테스가 이제 어머니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걸 가만히 보면은 오레스테스 컴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왜 오이스트 컴플렉스 일부느냐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인간은 항상 양성성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대해서 느끼지만 남자에게도 여성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친상간적인 욕망 이걸 없애고 싶은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서 왕위 계승을 이제 방해했고 그래서 클로디우스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정상적인 해소를 갈아먹은 상황에서 햄릿의 모친 사례 충동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햄릿의 복수 해석에 치중을 했다 그러면은 존스는 햄릿의 최종적인 살인, 죽음의 동기를 어머니에 대한 근친사간적인 욕망과 모친 사례 충동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덧붙이면은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셀다 컴플렉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에 대해 갖는 컴플렉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 딸에게 구애야 하는 남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장애를 만들어 가지고 딸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뭐 이런 거. 이제 폴로니우스를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컴플렉스는 형제자매 컴플렉스. 이제 보통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궁극적으로 다른 여자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커가지고. 그 사이에 매개체가 되는 게 이제 자기 누이, 시스터라는 거죠. 이제 형제자매, 누이죠. 그러니까 남매 관계에서 아빠, 엄마 관계를 모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보호 등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레어티스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폴로니우스의 태도가 굉장히 유사하죠. 자기 딸을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햄릿 이것도 뭐 좀 지나쳐도 될 것 같아서 어니스 존스에 대한 평가는 뭐 좀 갈립니다. 햄릿과 어머니의 관계를 주목하긴 하지만 결국 오이디푸스 구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엘리자베스 라이트 같은 경우는 거트루드의 관능적 성격과 아들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 햄릿의 갈등에 미친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락강 우리가 볼 락강의 해석을 이제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빨랐나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자크 라캉의 이론을 좀 제가 힘 닿는 것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은 불가능한 텍스트다, 임파서블 텍스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학자, 이 전문가들도.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 개념들은 제가 좀 대충 빼고 이렇게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쓰긴 썼는데 그래도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와 라캉의 햄릿 해석은 뭐 근본적으로는 인간 욕망의 뿌리를 탐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햄릿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프로이트와 라캉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라캉은 프로이트에 대한 존경심을 엄청나게 표현을 합니다. 프로이트가 다 맞았고 프로이트에서 나온 것이고 하지만 가만히 열심히 들여다보면 프로이트를 비판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프로이트 관심은 이제 동일시죠. 햄릿이 어떻게 클로디우스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했느냐. 라캉의 관심은 동일시를 넘어선 차원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햄릿과 클로디우스 관계에 집중을 했고요. 프로이트는 라캉은 햄릿과 어머니의 관계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랑크하고 존스도 햄릿과 어머니의 관계에 집중을 이제 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심을 햄릿 해석의 관심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공헌이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햄릿의 욕망은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이죠. 부친살의 근친상간. 그다음에 라캉이 보기에는 햄릿이 욕망하는 대상은
욕망 자체다.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뒤에 가면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프로이트는 왜 복수를 지원하느냐 이건데, 물론 라칸도 왜 복수를 지원하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존재의 문제, 사는 게 뭔가, 존재하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거 뭐 너무나 유명한 문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는데, 라캉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은 to be or not to be the phallus, 남근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왜 문제냐,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해요. 상상적 남근이 imaginary phallus. 그래서 to be the phallus라 했을 때 이거는 상상적 남근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엄마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the phallus는 엄마 욕망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에게 당연히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엄마 욕망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죽음에 대한 그런 사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캉은 to be or not to be the phallus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물론 다른 존재에 대한 다른 해석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욕망이 자신이 아닌 남군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된 나만은 그 남군이 되려고 함. 이게 이제 뒤에도 좀 제가 도표로 좀 설명을 하겠는데, 처음에는 엄마하고 아들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자기만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디도 갔다 오잖아요. 프로이트가 뭐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이론도 만들었지만은, 내가 나랑 같이 있지 않을 때 엄마는 어디가 있을까?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아버지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자신이 아닌 남군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된 나만은, 그래서 이제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남군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팔로스라고 되려고 한다. 그러나 나만은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인 남근, 즉 상상적 남근이 되기를 포기해야만 상징적 남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근 기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설명 그냥 생략할게요. 너무 복잡한 이론이라서 제가 뒤에 좀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적 남근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상징적 남근이 되는 을 소유하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to be the phallus, 상상적인 남근이 되는 것은 상상계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설명할게요. to have,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징계, 그러니까 남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해. 이렇게 보면은 주체가 일정한 조건에서 남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남군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to be the phallus를 포기해야 to have the phallus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프로이트 이론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이 과정은 오이디푸스적 상황에서 남아가 어머니를 포기하고, 어머니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걸 포기하고 미래 아버지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 나도 크면, 엄마를 언제 가질 수 있어? 나중에 크면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어. 그렇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권위, 그렇죠? 아버지의 특권, 그걸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소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복잡한 언어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존스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해소도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크 라칸이 그 상황을 가지고 햄릿을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오이디푸스적인 상황에서 남아가 어머니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내입하는 과정. 이거 프로이트 설명이에요.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어떻게 해소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궁극적으로 아빠와 동일시를 하게 돼서 남성성을 획득하죠. 아빠와 동일시하니까 남성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에는 엄마와 동일시해서 여성성을 획득해요. 근데 이게 좀 더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항상 양성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시가 아빠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엄마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지만 그건 좀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 제쳐두고요. 그래서 아빠 부모와의 최초의 동일시 플러스 내입,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 아닙니까? 우울증의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동일시해서 내입하는 거. 그래서 그 자아와 이데에서 이걸 설명하면서 프로이트가 이건 우울증의 메커니즘에서 나온 바로 그 메커니즘이다. 동일시와 내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 안에 자아 이상, 초자아를 형성을 합니다. 이제 자아 이상과 초자아는 프로이트는 거의 동일한 어떤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자아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그 모델이죠. 어렸을 때 우리가 항상 뭐 아버지 아니면 장군, 대통령 뭐 이런 이제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너는 아빠처럼 돼야 돼. 이상적 동일시 대상이죠. 아빠처럼 돼야 되니까. 그런데 너는 아빠처럼 되면은 또 안 돼. 이런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아빠가 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어. 어떤 거는 아빠만의 특권이야. 아빠를 닮아야 되지만 아빠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 아빠의 특권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거죠. 아빠와 닮아야 되지만 어머니는 아빠의 특권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중에 커서, 그렇죠? 내가 아빠가 되면 아이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중에 크면 엄마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자아 이상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억압하는 과제를 담당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자아, 이 자아 이상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거를 프로이트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자인 약화에서 오이디푸스적 욕망의 억압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자기가 근친상가적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압하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자아가 어려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는 엄마에 대한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의 자문을 여기는 아버지를 자기 안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일시해요.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을 억압하려고 그러니까, 억압할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아버지와 동일시해서 아버지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지난번 우울증 메커니즘처럼 내입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아 이상이고 초자아라는 거예요. 그 힘을 빌려서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을 억압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버지의 근친상가적인 욕망, 그거를 억압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동일시해서 내입해서 그게 앞에 초자아가 형성이 되면 그 힘을 빌려가지고 오이디푸스 욕망을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자아는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상속자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뜻이죠. 이렇게 형성된 초자아는 아버지의 성격을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화된 생긴 초자아라는 거, 명령이죠. 뭘 하면 돼, 뭘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버지 성격을 보존하고 있고, 이제 성장하면서 이 아버지 역할을 누가 담당하느냐, 뭐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강할수록 그를 억압해야 되므로 초자아도 강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만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초자아는 양심, 죄의식의 형태로 자아를 지배하고 있고 정원 명령, 절대적인 명령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다. 자, 자크 라칸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세 단계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자크 라칸 욕망을 용어로 좀 보면은 아이는 어머니가 갖고 있지 않은 남근을 욕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근과 상상적 동일시를 하여 남근이 되려고 함.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봤던 거. 여기서 이제 그 어머니가 갖고 있지 않은 남근을 욕망한다.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썼는데 영어로 want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결여한다. lack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욕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향연에 나오는 향연에서 소포클레스가 아가톤에게 너는 갖고 있는 걸 원하느냐, 갖고 있지 않은 걸 원하느냐 질문을 던지는데 당연히 갖고 있지 않으니까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여하는 것, 결여한다라는 것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갖고 있지 않은 남분을 욕망한다는 것, 같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남근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상상계의 차원에서 주체의 문제는 남근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엄마의 욕망이 대상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죠. 상상적 남근이 되고 싶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어머니 욕망이 남근을 향한 것이라면 아이는 그냥 욕망을 만족시키는 남근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어머니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고 어머니 남근을 박탈한 존재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때 관건은 아이의 거세가 아니라 어머니의 거세라는 거죠. 이제 거세 콤플렉스를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여성의 성을 이제 본 이제 남아가 여자는 거세되었다 느끼고 자신도 거세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 욕망을 이제 포기한다. 그래서 이제 거세 컴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그 문자가 더 상상 조각낸다. 이제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어머니 욕망의 대상이 상상적 낭만이 되려고 그랬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세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 건데 아버지가 개입해요. 처음에는 아들하고 엄마밖에 없는데 그 또 다른 X, 엄마가 원하는 또 다른 X가 누구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법을 선포해서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는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는 뭐 다 개인적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기표로서의 아버지,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다시 말해서 그는 문화적으로 법의 매개체이자 아버지의 기표가 투철한 존재라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아버지의 기능, 법을 대신하는 인물, 법을 대변하는 인물, 금지를 선언하는 인물, 그런 기능을 하는 인물이라고. 그래서 모든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의 기능을 다 잘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아버지가 이제 못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그런 상징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은 남근을 소유한 자로 나타나는 아버지와 동시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한은 아버지와 동시에서 성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사용할 용도로 어머니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어머니와 근친상간적 연망을 갖고 하고 싶은데 나중에 라칸이 또 다른 말로 약속 어머니의 형태로 받는 거다라고 나중에 미래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to be the 플러스가 되는 상태에서 to have the 플러스, 미래의 아버지와 같은 상징적인, 그렇죠, 남군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칸이 상상전 난근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엄마 욕망이 대상이라는 뜻이고, 상징 난근은 대타자 욕망이, 대타자가 원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기표인데, 상징적 난근, 뭐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풀었었던 그런 아버지의 기능, 이런 걸 가진 존재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적 난근은 좀 생물학적인 음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자아 이상, 프로이트 이론으로 따지면 자아 이상 초자아가 형성이 되고 아버지와 동일시했으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가 거세 컴플렉스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이 후에 아버지처럼 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소되는 과정, 뭐 프로이트 말로 보면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라칸이 보기에는 햄릿은 바로 이런 오이디푸스 해소 과정을 극복한 거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남근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햄릿에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런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라칸이 그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설명을 좀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오이디푸스하고 햄릿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것을 몰랐던 범죄에 대해 죄값을 치렀던 오이디푸스와 달리 아버지 선왕은 회개할 기회 없이 독살당했으므로 자신이 존재의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햄릿도 이 존재의 범죄를 알고 있다. 이 존재의 범죄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저지른 여러 가지 이제 죄가 있는데 속죄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햄릿은 존재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 존재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시작부터 선택과 대면하고 있는 그의 용어, 존재하느냐 마느냐로 존재의 문제가 제기되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주목을 해보시면 햄릿의 행위는 오이디푸스적인 행위, 즉 아버지에 대한 반항, 아버지의 갈등과 무관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존스, 프로이트, 랑크 다 부친 사례적인 충동, 아버지를 대신하고 싶고 거역하고 싶고 자기가 대신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는데, 그거랑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햄릿의 행위는. 그래서 제4독백, 원래 제3독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자, 아시죠?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다가 죽는 건 자는 거고,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뒤엉큼을 떨쳤을 때 찾아올지 생각하면, 무슨 꿈이 찾아올지 생각하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죽지 못하고 살아남는 이유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 경멸, 이런 거, 방금 한 걸음은 죽을 수 있는데 죽지 못하는, 그래서 존재,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런 유명한 이제 독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이제 요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자크 라칸이 구조 언어학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뭘로 규정하냐, 말하는 존재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햄릿의 선택은 그가 의미사슬에 포획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어느 선택의 희생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요 밑에를 한번 볼게요. 인간은 상징계에서 언어의 주체로 태어나면서 존재와 의미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의미를 선택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이 상징계에서 불가피하게 기표, 언어로 대치되면서 존재를 상실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프로이트의 이론은 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뒤에는 이드, 자아, 처자, 이렇게 이제 인간의 정신구조를 설명을 하죠. 근데 자크 라캉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상상계라는 거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자아가 형성되는 장소예요. 자아가 형성되는 장소가 이제 그렇고, 상징계라는 언어가 지배하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삶의 구조적 질서가 바로 다 언어가 지배하는, 언어라는 게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호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말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상징계라는 건, 상징 질서라는 건 대타자라고 얘기하는데 대문자 타자예요. 영어로는 대문자 아더고 불어로 오트로 그래가지고 이제 A를 갖다가 보통 약자로 씁니다. 또는 이 질서를 대변하는 존재를 이제 대타자라고 부르는데 그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최초의 대타자는 이제 엄마라고 보는 거죠. 실제계라는 거는 상징계가 출현하기 전에 혹은 상징계에서 근본적으로 배제된 질서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상징계, 상상계하고 상징계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언어의 주체로 생겨나면서 언어에 의해서 존재가 잘려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존재가. 이게 그냥 우리 진짜 살덩어리가 잘려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표로 대치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기표로 대치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름 양석원이라는 이름이 있고 학교에는 가면 교수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다 이걸 기표로 대치되는 존재라는 거죠. 존재의 문제라는 것은 상징계에서 주체가 태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태어난 주체는 자아가 아닌 무의식적 욕망의 주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하고 무의식적 욕망의 주체를 구별을 하는데 이 자아라는 것은 거울상과의 상상적 동시에 생기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유명한 자크 라캉의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 단계라는 건데요. 프로이트가 한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거를 한 3가지로 설명을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성에 있었죠. 인간의 성이 어떻게 발달하면서 오토이라티즘이 있고 자기성에 있고 그 다음에 나르시즘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근데 자아라는 게 어디서 성장되냐 나르시즘의 단계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기성애라는 거는 자아라는 게 아직 없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나르시즘의 대상을 가면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자아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뭔가가 보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성애에서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 보태지면 자아라는 게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크 라캉이 보태지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장하느냐면 그게 바로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가 보태져야 자아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거울 단계 이론이 나오는데 이 거울 단계라는 거는 아이가 한 6개월에서 18개월 된 사이에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아를 처음으로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된 아이는 침팬지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팬지는 거울을 보고 좀 신기하다가 관심을 끊어버리는데 아이는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매료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나온 경우는 아하 이게 나구나. 처음으로 이게 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똑바로 가누지도 못해요. 가누지 못해가지고 파편적으로 경험하는데 거울 이미지를 보고 총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픽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신체적으로 파편화된 그거하고 거울 이미지가 같을 수도 없고 좌우도 바뀌어 있고 거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공격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완벽한 이렇게 똑같다고 동일시를 하지만 그 상상적 동일시입니다. 이상적인 자아, 완벽한 자기 모습하고 하지만 그 차이가 언젠가 드러날 때 그 완벽한 이제 자아에 대해서 공격성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주체는 뭐냐? 무의식 주체라는 건 이상적인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의 효과이고 거꾸로 언어는 주체의 원인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주체는 어디서 생기느냐? 상징계, 언어의 상징계 세계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상징계에서.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저의 여러 가지 너를 호칭하는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이름에서 이런 걸 대체된다 그랬잖아요. 기표로 출현하면서 대체되면서 존재를 상실한다. 이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거세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징적 거세라는 건 주체가 상징계에서 상상적 난근을 상실하고 결여된 욕망의 입체로 태어나는 저체다. 그래서 햄릿은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인펜트의 어원을 보면 infants, before language라는 뜻이거든요. 아이와 엄마가 있을 때, 언어 이전에, 그렇죠? 둘만이 있을 때 상상적 난근이 돼가지고 엄마의 욕망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 그거하고 이제 언어의 세계에 들어서면서 기표로 대체되면서 존재를 상실했을 때 상징적 거세를 당하는 거. 그때 태어나는 게 바로 욕망의 주체라는 거죠. 왜 욕망의 주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이라는 거, 결여라는 거, 뭔가 부족한 거죠. 그건 바로 욕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요 말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햄릿은 처음에는 거세가 빠져 있다가 거세가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우회를 거쳐서 필연적인 거세가 천천히 태어난 것을 극화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상징적 거세를 극화한 작품이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근본적으로 결여된 존재. 아마 라캉이 이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걸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여된 존재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뭔가 빠져 있는 존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선 그어진. 그래서 이게 S를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오지만은 S에 이렇게 사선을 그어요. 근데 이건 제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래 한 거는 사선이 그어지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옆줄로 걷거든요. 그러니까 S라는 게 이제 서브젝트, 영어를 주체로 하는데 그게 사선 그어졌다. 그러니까 분열됐다, 혹은 결여됐다. 근데 결여된 욕망의 주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체가 상실하는 거는 이제 남근, 아까 상상적 남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대상 A와 같다. 이제 이 대상 A를 좀 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면은 대상 A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에 나온 것처럼 영어로 아더를 나타내는 프랑스 오트르의 약자예요. 그래서 대문자로는 대타자 A고 소문자이기 때문에 오트르. 그래서 오브젝트 작은 오브젝트 스몰 A 뭐 이런 거죠. 대상 A.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거를 구분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구분이 안 됐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라캉이 햄릿 세미나를 할 때는. 그래서 이 대상 A가 뭐냐? 라캉은 대상 A는 주체가 자신을 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기관으로 분리한 것이다. 이것은 결여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대상 A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불가피하게 자신을 상실하고 뭔가를 잃어버리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 상징, 그걸 대상 A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실한 남근을 대타자에게서 차지할 운명에 놓은 주체는 언어의 세계에서 상실한 대상을 찾는 욕망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실한 대상 A를 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이제 환상이다. 환상 공식이에요, 이게. 분열된 주체, 사선 그어진 어떤 주체가 자신이 상실한 걸 찾고자 하는 거. 마른 먹고는 욕망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체가 상실한 남근은 대타자에 있고, 그래서 이제 뭐냐? 상상적 난거를 상실했고 자가 잃어버린 어떤 그 대상의 일을 찾기 위해서 대타자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타자의 욕망을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근이라는 건 대타자의 욕망의 기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느냐 마느냐, 인간이 상징에서 태어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남근을 찾는 문제고 대타자의 욕망을 탐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라캉의 햄릿 해석은 남근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대타자의 욕망의 탐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햄릿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이디푸스적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걸 클로디스가 대신했고 그런 거죠. 라칸 경우에는 자신의 욕망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햄릿의 욕망에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햄릿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라캉이 햄릿을 해석하는데 핵심이라고 봐요. 욕망의 길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햄릿의 문제는 Give me my desire. 내 욕망을 주시오로 용납할 수 있다. 햄릿이 어떻게 욕망을 찾느냐. 그게 이 햄릿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햄릿의 독창성을 뭐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햄릿은 단순히 주인공이 아버지, 독재자, 좋은 또는 나쁜 아버지와 투창한 영원하고 전형적인 드라마의 또 다른 판본이 아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반항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영원한 이야기의 근본 구조가 제시되는 방식을 심오하게 수정했다. 이 갈등의 작품이 수정돼서
욕망의 문제가 가장 문제적인 방식으로 펼쳐진다. 인간은 욕망에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즉 치명적인 행동으로 큰 값과 고통을 치르고 이 욕망을 발견하게 된다. 햄릿이 나중에 어때요? 욕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자신이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그렇죠? 여러 사람 죽이고 또 이러면서 욕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자, 욕망은 대타자 욕망이다. Desire is the desire of the other. 유명한 말인데 사실은 그 알렉산드르 코제브라는 유명한 그 정신 현상학 이걸 해겔 정신 현상을 그 해설했던 그 사람 강연을 들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코제브가 인간의 욕망과 동물의 욕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욕망의 대상이 바로 대상이죠. 그렇죠? 사자, 동물이라는 거 보면은 배고프면 다른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배고프지 않으면은.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타자가 원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 안 고프고 물건 하나로 충분한데 법정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갖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거는 대상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느냐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으로 향한다.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런 욕망의 이론을 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릿의 문제를 클로디우스와의 동일시에서 찾은 존스를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햄릿이 자신의 무의식 욕망을 실현한 클로디우스를 죽인다면 죄인을 외부에서 찾으면서 죄의식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거 앞에 우리가 봤던 에비 어울리치가 해석했던 내용이에요. 이미 라칸이 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햄릿이 클로디우스 동일시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논리는 비변증법적이다. 두 인물의 욕망이 변증법적 매개 없이 지식적으로 동일시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클로디우스가 원하는 거야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욕망은 대타자 욕망이라는 면제는 본질적으로 변증법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라강의 햄릿 해석은 이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이고 그 핵심은 바로 어머니의 욕망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뭘 원하느냐 그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햄릿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거죠. 햄릿이 기도하는 클로디우스 죽이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한 복수를 연기하는 3막 3장보다 거투리 내실에서 햄릿이 그녀와 언쟁을 벌이는 장면. 이걸 더, 이것도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거를 더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요. 이 장면에서 햄릿은 어머니에게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볼 것을 권하고, 선왕의 이상적인 모습과 대조되는 클로디우스의 모습을 평함하면서 그와 재혼한 어머니를 강하게 질책하고 휘장 뒤에 숨어있는 어쨌든 클로니우스를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거트루드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얘기, 내 가슴을 두 동강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령이 나타나요. 폴런스를 죽인 후 선왕의 유령이 나타나서 햄릿에게 복수의 대상이 아니 어머니가 아니라 클로디우스임을 상기합니다. 이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햄릿, 넌 내 가슴을 두 동강 내놓았다? 햄릿은 두 동강 내놨으니까 나쁜 쪽은 버리고 나머지 반쪽으로 더 순수하게 사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나 삼천 침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덕이 없더라도 그걸 몸에 걸쳐보세요. 그러니까 덕을 좀 걸쳐보라는 얘기죠. 악습에 대한 감각을 모조리 잡아먹는 습성이라는 괴물도 이 점에선 천사랍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은 좋은 것도 있다. 즉 곱고 착한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놈이 쉽사리 입을 수 있는 외투나 예복 또한 준답니다. 오늘 저녁 자제하면 그 때문에 다음번 금요일은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햄릿은 기도하는 클로디우스를 죽이면 그가 천국에 갈 거라고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3박 3장의 장면하고는 달리 이 장면에서는 유령이 복수의 목적을 상기시킬 만큼 격앙된 감정을 노출을 합니다. 랑크와 존스의 논리를 따르다 보면은 햄릿이 격분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클로디우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투와 이 질투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근친상간적인 욕망이 원인일 거예요. 락항은 선왕의 초자아적 명령과 어머니에 대한 복수하라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분명히 지시하는 클로디우스에 대한 복수를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햄릿의 욕망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햄릿이 씨름하고 있는 거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어머니의 욕망이다. 여기서 오브라는 건데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는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인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브라는 거는 주격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법적으로 하면서 어머니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뭘 원하지? 어머니 욕망이 뭐지? 이걸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트루드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물으면서 햄릿의 요구에 응할 것 같은 수른적 태도를 보이는데 햄릿은 삼촌 클로디우스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은 대가로 자신과 이를 다 고에 바치라고 합니다. 이 대사가 락항이 욕망은 타자 욕망이라는 걸 증명하는 대사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킬 다음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어터진 왕이 침대로 당신을 다시 꼬여서 음탕하고 뺨꼽짓고 내 생쥐라 부르며 역겨운 키스 2번에 혹은 그놈의 연병할 손가락으로 당신 목을 애무해 준 대가로 이 일을 다 불어버려요. 내가 근본을 안 미치고 속임수로 미쳤다고. 그에게 알리는 건 잘하는 일. 왜냐하면 곱고 정숙하고 지혜로운 왕비 말고 그 누가 이런 중대사를 두꺼비, 박쥐, 숙호행에게 감추겠어. 누가 그래요? 뭐 어마어마하게 냉소적이고 그렇죠. 안 감추죠. 가서 다 일러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원래 햄릿의 욕망은 어머니가 아니야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안 그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그의 요구는 사실 어머니가 클로디우스 성경계를 맡고 그에게 자신의 일을 다 고에 바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의 욕망과 요구가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디우스와 성적 쾌락에 빠지라는 그의 요구는 사실상 엄마의 요구, 욕망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머니에게 회개하라는 그의 호소는 어머니의 욕망에 굴복하고 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락항이 하는 말을 좀 인용을 해보면요. 글자 그대로 옮기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게 너무 좀 복잡한 거여서. 이 장면의 클라이막스에서 햄릿은 갑자기 후퇴하며 그녀에게 내가 모든 걸 말했으니 마음대로 가서 클로디우스 삼촌에게 다 말하라고 한다. 그는 호통치고 모욕하고 호소한다. 그리고는 그의 담론은 와야 된다. 그는 포기한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불가피하게 보이는 어떤 것 앞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며 어머니의 욕망에 동의할 때 그의 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그의 어머니의 욕망은 그에게 결코 지배하거나 움직이거나 제거할 수 없는 어떤 것, 자기가 이제 대적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것의 가치를 새롭게 지니게 된다. 이 장면보다 어머니의 욕망,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 욕망이라는 공식이 더 분명하게, 명백하게, 더 완벽하게 실현되는 순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렇죠? 이 어머니 욕망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고 햄릿의 욕망이 결국은 어머니 욕망에 포섭되는 이제 그런 순간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더 길게 인용을 했는데요. 햄릿 왕자의 관점에서 대타자, 그래서 어머니의 욕망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뛰어나고 이성화되고 고용된 대상인 햄릿의 아버지와 경멸과 비난의 대상이고 범죄자이며 간음을 저지르는 동생 클로디우스를 구분할 수 없는 욕망으로 나타난다. 엄마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아버지하고 이래 더러운 삼촌하고 구별을 못해? 엄마의 욕망이 그런 거죠. 어머니가 이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녀 내부에 본능적인 탐욕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성욕이죠. 직접적인 욕구 만족인 주의상승, 향락의 대상에 대한 탐욕. 햄릿은 어머니에게 거칠고 잔인한 말로 자제하라고 요구한다. 갑자기 이 호소가 무너지고 햄릿은 어머니를 클로디우스 침대로 보낸다. 햄릿의 호소 끝에 나타나는 와해, 굴복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그의 욕망이, 그가 행하려는 행동에 대한 충동이 약해지는가를 개념화할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호소처럼 이 행동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주체의 욕망이 대타자 주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햄릿의 욕망이 대타자 어머니의 주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햄릿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점, 즉 그 드라마의 지속적인 차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햄릿이 왜 복수를 연기하느냐? 햄릿은 타자, 대타자의 욕망과 대타자의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이게 브루스 핑크라는 이제 유명한 그 락강 학자가 뭐 영어로 많이 번역한 분이에요, 이분이 불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햄릿이 이제 그 어머니의 욕망에 굴복했다고 해서 어머니의 욕망을 완전히 독차지하는 어머니 아이의 이제작 관계로 회귀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제작 관계라는 이런 거예요. 거트루드의 욕망의 공간에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이걸로 회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 그림의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락항이 햄릿 나이가 약 30살이고, 그렇죠? 그가 순진한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태는. 그래서 소외가 이루어지고 뭐 락항이 쓰는 말인데요.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햄릿은 어머니와 합일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소외를 경험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머니 욕망의 대상이
자기 말고 누군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아까는 이제 보시면은 햄릿이 다 찾아오고 있었는데 엄마 욕망의 공간에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요게 소외됐다라는 거예요. 선이 그어져 있죠. 햄릿이 있고 또 X가 있어. 햄릿 말고 어머니의 욕망은 다른 데서.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원 안에 어머니와 햄릿이 선으로 구분된 것은 소외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그러나 햄릿은 여전히 원 안에 있고 어머니 욕망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른 도표 하나로 좀 더 요게 이제 잘라져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 그래서 어머니 욕망에 종속된 햄릿은 그 욕망의 수수께끼를 탐구한다. 엄마가 뭘 원하지? 이걸 탐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외 그림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 X, 그렇죠? 이거죠. X가 무언가를 탐구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머니가 선왕과 클로디우스 가운데 누구를 욕망하는가의 그런 형태로 이제 제기된다. 근데 문제는 이 거트루드가 욕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슬라브의 주적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좀 인용했는데 햄릿은 어머니가 혹시 삼촌과의 더럽고 난잡한 관계를 정말 즐기는 것이 아닌가? 정말 즐기나? 라는 걸 이제 갈등하며 어떤 끔찍하고 더러운 향락의 심연을 알리는 타자의 욕망에 대한 의심에 봉착한다. 엄마가 정말 아버지보다 삼촌을 더 원하는 것일까? 엄마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거죠. 햄릿은 복선한 아버지의 명령과 클로디우스와의 쾌락에 탐닉하는 어머니 욕망 사이에서 분열됐다. 그래서 이제 반펠트라는 비평가는 햄릿의 어머니와 선왕 햄릿은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서 서로 상충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지시한다. 아버지는 복수해라. 엄마는 내가 뭘 욕망하는지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복잡한 그래프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래프를 4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보다 더 복잡한 맨 마지막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 M이 있죠. M이 있는데 이게 불어로 무아 그러니까 자아예요. 자아. 이게 IA는 거울상 아이디얼한 그렇죠? 타자. 거울상이죠. 아까. 그래서 보면은 동일시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동일시가 있는데 아까 이 자아가 거울 이미지를 보고 자아라는 게 형성되는 이 순간을 상상적 동일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영화 보면서 너무나 멋있는 남자 배우랑 동일시하는 게 바로 그런 상상적 동일시 같은. 그다음에 여기 S라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선이 거의 있잖아요. 사선. 그렇죠? 분열된 결여된 주체. A는 아까 설명한 거죠. 대타자. 그렇죠? 대문자 타자. 오트르 불어로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오트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왼쪽 밑에 있는 IA라는 게 아이디얼 아더예요. 자아 이상이에요. 아까 있어요. 그렇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렇죠? 초자의 다른 말로 프로이트가 쓴 자아 이상이죠. 그래서 요 동일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른 도표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벡터, 그러니까 분열된 결여된 욕망의 주체가 이 자아 이상과 동일시하는 거. 이게 상징적 동일시래요. 상징적 동일시.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 거울 단계에서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나야 그러고 상상적 동일시를 하잖아요. 근데 라칸이 나중에 뭘 하나 덧붙입니다. 뭐냐 하면은 거울에 자기만 비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고 있거나 하는 엄마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에서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엄마 누나하고도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나가 맞지라는 승인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승인. 그래서 이게 나야라고 거울 이미지하고의 관계가 상상적 동일시라는 거울에 비친 엄마에게 승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 이게 내가 맞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 대타자, 어머니든 아버지든 뭐 다른 사회, 통틀어서 뭐 사회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정을 받고. 그게 상징적 동일시, 상징적 동일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타자에게서 받은 메시지, 이제 의미죠. 내가 인간의 언어를 말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그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 대타자에게서 의미를 받는다라는 거죠. 뭐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라캉은 요구의 담론이라는 거죠. 주체의 욕구가 대타자의 의지에 종속되는 담론이다. 요구라는 거, 뭐 욕망이 이제 많은데 생략하고 해서 요구의 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는 desire, 욕망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상상적 동일시, 상징적 동일시, 나중에는 이렇게 되지만 두 개의 동일시가 있고, 욕망은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트 존스 해석은 동일시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동일시를 넘어서는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상적 동일시, 상징적 동일시를 넘어서는 차원이 바로 이런 욕망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욕망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가 태어나면서 인간이 언어의 세계에 태어나면서 근본적으로 뭔가 상실했다. 그게 이제 이 대상 A라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욕망하게 되는 게 이게 환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욕망이 바로 뭘 낳느냐? 환상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K-보이라는데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당신은 뭘 원합니까? What do you want? 이런 질문.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타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뭐를 원합니까? 그 다음에 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혼자 타자와 관계없이 뭐가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넘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에 대한 대타자의 요구를 넘어선 곳에 존재한다. 여기 그래프의 위쪽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체가 자신을 찾을 수 있으려면 그는 담론이 대타자를 넘어서 근본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곳에서 주체는 자신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차원이죠.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새롭게 찾으려는 한 요구의 필연성을 넘어서 쓴다. 이 단계를 넘어서서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질문. 그래서 욕망의 그래프에서는 오른쪽 밑에서 대타자의 요구의 담론을 넘어서 욕망으로 올라가야, 그렇죠? 욕망으로 올라가야 환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환상은 결여된 욕망하는 주체가 자신이 상실한 대상 A를 욕망하는 마른 목골 혹은 펀치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햄릿은 이제 라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신의 욕망을 만날, 그렇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잖아요. 요 욕망에서 환상,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욕망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대타자에게서 대타자의 기의, 그죠? 대타자가 하는 대답 뭐 이런 거예요. 즉 어머니의 대답 위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단순히 대타자의 메시지로 돌아왔을 뿐이다. 이거 사실 더 복잡한 그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욕망을 갖지 못했고 환상을 갖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욕망의 변질법을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어머니의 욕망에 굴복하는 햄릿은 자신의 욕망을 찾지 못했다. 햄릿이 자신의 욕망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의 변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의 변질법이라는 게 이제 뭐냐 보면은 욕망의 변질법은 대타자의 결여 욕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욕망이 출현하는 과정이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죠? 내 욕망이 뭔가를 알려면은 타자의 욕망을 탐구해야만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뭘 원하지? 아버지는 뭘 원하지? 엄마는 뭘 원하지? 이 사회가 뭘 원하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내 욕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똑같을 수 있지만 좀 자기 욕망이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욕망의 그래프에서 주체가 대타자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은 뭘 원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캐보이, 당신은 뭘 원합니까? 대타자에게 그런 덜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뭘 원하니라는 질문으로 응답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합니다. 이게 대답을 다 해주면은 엄마 뭘 원해? 너 95점 맞았으니까 너 100점 맞아. 뭐 이거 해. 그건 요구예요. 욕망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95점 맞았으니까 다음에 100점 맞아. 이거보다도 하여튼 뭐 비유가 좋은지 뭐예요. 당신을 뭘 원합니까? 그러면 너는 뭘 원하지? 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서 주체가 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찾게 되는 거죠. 겉으로다가 이걸 안 한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 라는 질문으로 응답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한다.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의 수수께끼, 엄마가 대타자가 뭘 원하지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라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석은 욕망으로 향하고, 욕망, 대타자 욕망이었죠. 엄마의 욕망을 향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욕망과 같다. 그래서 욕망은 해석 자체다. 욕망은 바로 해석이다. 타자가 뭘 원하는지를 해석하는 과정, 그게 바로 욕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대타적 욕망이고 인간은 대타자로서 욕망한다. 그래서 이것이 주체가 신탁적 대답을 기대하는 곳에서 뭔가
대답을 줄 것 같아요. 이거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대답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모든 대답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목사님이, 신부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해결해 주지 못하죠. 오로지 10만 년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주체에게 되돌아가는 캐버일, 즉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형태를 취하는 대타자의 질문이 주체를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인도하는 질문인 이유다. 당신은 뭘 원합니까? 대타자에게서 대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은 또 뭐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이 돌아온다는, 이게 정상적으로 욕망의 변제법이 작동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체는 심지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 질문을 그는 내게서 뭘 원하지? 라는 형태의 질문으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수가 있다. 이게 욕망의 변증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욕망이 요구에서 분리된다. 나 엄마 뭘 요구하는 거, 또 엄마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 거기에서 욕망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 주체는 대타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역전된 형태로 돌려받는다. 뭘 요구를 했는데, 대답을 요구를 했는데, 뭐예요? 너는 뭘 원하지?라는, 그렇죠? 욕망의 퀘스천을 오히려 준다는 거죠. 주체는 대타자에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요구하며 어떤 신탁적인 대답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대타자에게서 너는 뭘 원하냐는 질문을 돌려받고 그 결과 주체는 나는 무엇을 원하지라고 스스로 묻게 된다. 이 과정이 자신이 욕망을 찾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욕망이 수수께끼에 대변된 슬라브의 지적 얘기인데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해석을 해석한다. 이 끊임없는 탐구 자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지 못하는 의문의 태도가 간단히 말해서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햄릿이 던지는 질문에 결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햄릿은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질문을 은밀히 던지지만 겉으로는 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니? 어쨌든 너도 알아낼 만큼 나이를 먹었잖니?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캉은 햄릿이 자신이 만날 어떤 욕망을 만날, 그렇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겉으로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겉으로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나다.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성기적인 인물이다. 제니털, 그렇죠? 그러니까 유격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나는 에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캉이 하는 말입니다. 햄릿의 어머니는 클로디스와의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여인이고 겉으로는 햄릿의 질문에서 욕망의 결의를 삭제하고 단지 어머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너는 뭘 원하지?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의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의를 보이지 않고 욕망의 어떤 주체로서 행동하지 않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그래프에서 상단으로 향한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헬밋의 질문을 다시 그래프의 하단으로 끌어내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상단과 하단의 차이는 대타자가 결여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다. 이제 그러니까 결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상실과 애도를 모른다라는 거죠. 상실과 애도를 그게 이제 오피리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늘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창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햄릿이 가하는 가학과 비판은 그녀가 클로디우스와의 성관계에서 늘 만족하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겉으로에게 한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 찾아온다. 즉 선왕에 따르면 클로디우에게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결여를 모르는 여자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햄릿이 욕망을 찾기 위해서는 요구의 담론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거죠. 요거를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렇죠? 주체가 상징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대타자 어머니가 역시 결여된, 그러니까 상실과 애도를 모르는, 결여를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결여된 존재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결여되지 않은, 사상구어지지 않은 대타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햄릿은 어머니가 결여되지 않은, 그렇죠? 아버지에 만족했고, 그다음에 삼촌에게 만족했고, 결여되지도 않고, 그렇죠? 아버지가 그 일부 독백에 나오잖아요. Within a month, 그렇죠? 한 달 만에, 그렇죠? 삼촌과 결혼해버리고 결혼을 모르는 존재. 그래서 햄릿은 어머니에게 상징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것에 대한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는다. 좀 지나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도하고 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쾌락에 도취한 어머니는 결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햄릿이 자신의 욕망을 찾지 못하고 복수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결의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너뛰면은 거트루드가 결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가 애도할 줄 모른다는
여자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애도하지 모른다는 건 애도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잃어버렸고 상실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여된 거죠. 근데 그런 걸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2달도 안 돼서, 1달도 안 돼서. 그렇죠? 장례식에 놓인 음식, 그거를, 그렇죠? 결혼식에 놓일 음식으로 바로 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빨리, 그렇죠? 한다고 이제 햄릿이 하는데. 그래서 성기적인 인물의 특징은 단지 가볍게 애도를 할 뿐이다. 클로디우스와 성적 쾌락에 빠져서 선왕의 항시를 애도하지 않는 거트루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애도는 욕망의 탄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데, 애도는 상실을 슬퍼하는 것이고 욕망은 상실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거트루드와 달리 햄릿에게서 상실을 통해 욕망의 주로 태어나게 하는 인물이 바로 오피리아다라는 거죠. 이 오피리아에 대한 해석을 하면은 오늘 그 얘기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리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호메로스의 가 이제 오피리아 어원이 뭐냐? 오필리오, 뭔가를 부풀어 올리게 하다, 크게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퍼멘테이션 발효시키는 거. 그래서 크게 하니까 임신한다든지 살아있는 것을 발효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리아의 동사가 오팔로스고, 어원상에서 오피리아는 펠러스 남근이나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어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피리아가 햄릿의 욕망에서 수행하는 구조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도 건너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거는 그런데 이런 햄릿의 욕망을 발견하게 하는,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햄릿의 구조적인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햄릿에게 대상 A로 기능하는 것. 대상 A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근본적으로 상실한 어떤 거죠. 그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근본적으로 상실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상실적 거세인데, 그렇죠? 상실한 다음에 상실한 어떤 대상 A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게 이제 환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랑크나 존스에 보면 오피리아는 어머니가 전치된 인물이지만 라칸에게 오피리아는 거트루드가 수행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거트루드는 성적 쾌락으로 충만한 인물이고 결의를 보이지 않고 애도를 모르고 햄릿을 자신의 욕망에 복종시키고 햄릿이 상실과 거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죠? 결의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오피리아는 상실로 점철된 인물이다. 햄릿에게서 버림받고 햄릿이 살해한 아버지를 상실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햄릿이 그래서 상실, 거세, 죽음 이런 걸 대면하게 하는 인물이 오피리아다. 햄릿이 상실을 경험하고 욕망의 주체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매개의 역할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리아의 관계가 이제 3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햄릿이 헝클어진 옷매무새와 슬픈 표정으로 갑자기 나타났다가 저를 놔주고 어깨너머로 머리를 돌려 눈 없이 자기 길을 찾는 듯 보지 않고 문 밖으로 떠나갔다고 말하는 장면. 그렇죠? 이게 대상과의 거리를 취하는 이런 장면은 환상에서 결여된 주체가, 욕망하는 주체가 대상 A를 하는 게 환상이죠. 환상이 분해되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장면 이후에 오피리아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완전히 해체된다. 오피리아에 관심도 없어요.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대상의 파괴와 상실이다. 오피리아는 햄릿의 환상 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던 대상의 위치를 박탈당하고 거트루드처럼 죄를 잉태하는 존재로 격화된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이 장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햄릿이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네어티스와 함께 좀 이따가 대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피리아의 무덤에 뛰어들어서 오피리아를 사랑했다고 절규하는 장면, 오막 1장. 좀 난데가 없어요. 갑자기 오피리아에 대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한 대사를 보시면은, 이때 햄릿은 상실한 대상 오피리아를 되찾으려고 한다. 오피리아는 햄릿의 환상에서 대상 A의 위치를 회복하는 이 세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리아가 햄릿의 대상이고 남건이라는 것은 햄릿이 그녀를 통해 분리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히 도표가 있는데요. 햄릿은 거트루드와의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하지만, 아까 이제 도표를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그 안에 약간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어머니에게서 분리되지는 못했다. 햄릿이 욕망의 주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머니에게서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소외라는 건 아까 나온 거죠. 이게 어머니 욕망이고 햄릿이 있는데 요거는 그어졌어요. 그렇죠? 어머니에게서 소외되어 어머니의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인 상상적 난군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열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 욕망 안에 포섭되어 있다. 어머니도 사상 그어지지 않은 결의를 모르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결의를 모르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분리라는 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분열된 주체는 대타자, 어머니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대타자도 사선거거진 대타자로 바뀐다. 엄마도 이 대상이 없어. 내가 찾는 거 대답 못 해줘. 뭐 이런 분리는 주체가 대타자에게서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 A가 대타자에게서 분리됨에 따라 대타자도 결여된 대타자가 사선거진 대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분리를 통해서 주체가 발생한 상시한 대상 A를 욕망하는 환상, 여기 환상 공식이잖아요. 가 발생한다. 오피리아가 햄릿의 환상의 대상이라는 것은 햄릿이 그녀를 통해서 분리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뭐 간단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을 보시면 오피리아는 햄릿이 어머니 욕망과 변덕에서 벗어나 상실과 거세를 통해서 상징계에서 욕망의 주체, 결여된 주체, 사선과 가진 S로 태어나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애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도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애도는 욕망의 탄생에 필수 불가결한 상실과 거세를 인정하는 건데 햄릿에게는 애도가 결여되어 있다. 선왕은 왕비와 재혼하기 때문에 애도를 받지 못했고, 그렇죠? 햄릿의 죽인 폴로니우스도 애도의 의식을 받지 못하고, 오피리아는 뭐 자살한 사람에게 뭐 기독교 장례가 허용되지 않는 관례를 깨고 뭐 이런 거, 화환, 조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묻히지만 역시 그녀의 장례는 불구의 장례라고 묘사되어 있어. 그래서 햄릿에 등장하는 모든 애도의 사례에서 의례는 단절되고 비밀스럽게 행해진다. 이제 락강이 애도가 없는, 애도가 결여된 세계라는 거. 그래서 햄릿이 대사 the time is out of joint 이가 있잖아요. 아주 저주스러운 낭패로다. 여기서 이제 저주스러운 낭패라는 게 cursed spite이라는 게 주체가 세상에 대해서 품는 어떤 원한이라기보다는 햄릿이 저주스럽다고 느끼는 것뿐 아니라 시대가 그에게 부당한 형세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당한 형세, 바로 애도를 결핍한 세계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운명, 그게 이제 햄릿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빼고요. 적절한 애도는 발생한 상실 구멍을 메워서 상징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 뭐 보시면은 그 애도 작업은 로고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어려운 말인데 로고스라는 게 뭐 언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절차와 의례죠. 우리가 죽음 상실로 발생한 구멍을 메우는 상징계적 의례 이런 게 필요해요. 장례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부고도 알레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애도가 충분하지 못해서 누군가 이 세상을 생을 떠날 때 요구되는 의례가 동반되지 않으면 위령이 충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상계적 의미라 적절한 이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햄릿에서 위령이 들끓는다는 거죠. 이거 빼겠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징적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법한, 그렇죠? 상징적 아버지의 권위를 제대로 주는 적법한 아버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동일시한 어머니 욕망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동일시한 상징적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상징적 아버지 법의 개입으로 아이는 대타자 어머니의 변덕스러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햄릿에게는 어머니의 욕망을 통제할 법적 권위를 행사하는 강력한 상징적 아버지가 없다. 세 아버지가 있어요. 선왕 햄릿, 폴로니우스 분열된 쇠약하고 허약한 뭐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면한다. 파편화되고 무력해지는 부성적 운영의 결과 뭐 햄릿은 상징 질서 안에서 확고한 입장 또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질서의 가장자리에서 그래서 흔들린다. 그래서 상징적 아버지와 이제 동일시할 아버지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하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는 처음부터 사선과 가진 대타자, 그렇죠? 로 나타나고 클로디스는 불법적인 왕의 찬탈자이며 폴로니우스는 시종일관 견물의 대상이다. 그래서 상징적 아버지 동일시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법의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상징 아버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찬탈한, 그렇죠? 왕위를 찬탈하는 거 클로디우스밖에 없는 거죠. 폴로니우스하고 아버지는 죽었고. 그래서 따라서 햄릿은 오랫동안 어머니 욕망의 대상인 상상적 남군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결과 욕망의 주체로 태어나지 못한다. 햄릿을 어머니 욕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상징적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를 욕망의 주체로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죽은 오피리아다. 애도라는 건 뭐냐? 주체가 남군을 상실하는 적법한 절차. 다시 상상적 남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그거 되는 걸 포기하는. 햄릿은 오피리아의 상실을 슬퍼하면서 상상적 남군에 대한 나르시스적 애착을 포기하는 애도를 수행을 한다. 떠나 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상상적 난근이 되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오막 1장의 무덤 장면, 이게 햄릿이 애도를 수행하는 걸 보여준다 그러는데요. 햄릿은 오피리아의 무덤에 슬퍼하는 레어티스와 싸우며 자신이 오피리아를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말한다. 이게 락항이 얘기하기는 햄릿 이전 판본에는 없었던 장면이라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셰익스피어 햄릿 이전에는 없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면은 자신의 애통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자, 슬픔의 언어로 행선들을 매혹하고 정지시켜서 그들이 크게 놀라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햄릿이 레어티스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난 덴마크 왕 햄릿이다. 여기는 왕이라는 말은 원래 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는 오피리아를 사랑했다. 4만의 오빠가 4만 명의 오빠가 그들의 온 사랑을 다 합쳐도 내 사랑만 못하리라. 빌어먹을 어쩔 건지 보여달란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어티스 울 테냐, 싸울 테냐, 굶을 테냐, 내 몸을 찢을 테냐, 식초를 마실 테냐, 악어를 먹을 테냐, 나도 그러마 하소연하라고 무덤에 뛰어들어 도전하라고 여기 왔어? 이게 지금 레어티스가 오피리아 무덤에 뛰어드니까 자기도 뛰어들면서 하는 얘기. 무덤에 뛰어들어 도전하라 여기 왔어? 산처럼 그녀와 묻힌다면 나도 그러마. 또 네가 산 이름을 떠벌린다면 우리 위에 억만 톤의 흙을 덮자. 이 땅이 머리를 태양에 그을리고 오사, 산의 지명이에요. 산이 사마귀만 할 때까지 그래 네가 큰 소리 친다면 나도 너만큼 장담하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호레이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화려한 비탄에 내 격정이 심위로 올랐지. 그러니까 레어티스가 슬퍼하는 걸 보고 햄릿도 슬퍼하는 거예요. 레어티스가 자기 상실을 느끼는 거 보고 자기도 상실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어티스와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왜 갑자기 오피리아에 관심도 없다가 이 장면에서 오피리아를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레어티스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상실했던, 그렇죠? 그렇게 슬퍼하는 레어티스와 동일시해서 자기도 상실을 느끼고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어티스와 햄릿의 관계는 우리 아까 봤던 자아와 거울 이미지 사이의 상상적 동일심의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쟁 관계에서 오피리아가 대상 A로 출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햄릿이 누이의 상실을 슬퍼하고 애도는 레어티스와 동일시하면서 오피리아가 햄릿이 상실한 대상 A로 다시 자리 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표 아래 M에서 도표 위. 나중에 아까 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안 돌려도 되겠죠? 에서 이걸로 도표 아래에서 도표 위로 확 뛰어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햄릿의 애도는 주체와 대상의 열정적 관계에 대한 레어티스의 표현에 의하게 된다. 레어티스와의 동일을 통해서 햄릿은 자신의 사랑, 상실 그리고 슬픔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햄릿이 오피리아를 애도하는 것은 오피리아가 죽어서, 그렇죠? 영혼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햄릿이 욕망하는 대상이 불가능한 대상이 되어서야 그것은 다시 한번 그의 욕망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햄릿은 오피리아가 죽어서 영혼이 상실한 뒤에야 그녀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복구한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오피리아를 애도하는 햄릿은 남군의 결여, 그렇죠? 상상적 남군이 되는 것을, 그렇죠? 넘어서 가지고 대타자의 욕망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나서 대상 A를 욕망하는 순간, 아까 분리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햄릿이 다시 자신의 욕망을 붙잡을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남군의 상실은 욕망하는 주체의 탄생과 대상 A를 회복하려는 시도다. 나중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다른 세미나에서 애도 작업은 대상 A와의 유대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모든 고된 연결을 대상 A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레어티스의 상상적 동일시보다 대상 외에 더 신비로운 동일시가 중요하다. 첫 번째 동일시는 거울상과의 상상적 동일시였고, 두 번째 동일시는 상징적 동일시죠. 자아 이상, 초자, 사회적인 이상. 세 번째 동일시가 바로 이제 산상이라는 거죠. 자아가 대상이와 뭐 욕망하는 뭐 그렇죠. 그래서 남군의 상실을 맨 밑에 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남군을 애도하는 행위에 의해서 주체는 결여된 욕망으로 태어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The Time is out of joint, 시간이 탈구됐다라고 한탄하는 덴마크의 무질서 혼돈은 선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클로디우스가 선왕의 부조로 비어있는 상징적 남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못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 그렇죠? 적법한 그 상징적 남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죽인다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인용 나오고요. 썩었다라는 건 그래서 혼동한다라는 거죠. 햄릿이 기도하고 있는 클로드를 죽이지 못하는 클로드가 상징적 남군을 체현하는 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법한 자이고 여기서 남군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군의 유죄와 비교해보면 전혀 잘못된 곳에 있다. 여기서 내려칠 남군은 정말 실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상징 남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햄릿은 죽음에 임박해서 남군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리고 남군을 애도할 때 비로소 결여된 욕망의 주체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햄릿이 결여된 대타제 상징 질서에서 남군을 애도하면서 결여된 욕망의 주체로 태어난다는 것이 라캉 햄릿의 해석의 결론이다. 그래서 뭐 도표를 보면 결여된 주체로 결여된 대타자의 상징 질서에 태어나서 대상의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일부인 남군을 상실하고 애도해야 하는 것이 창진계에 살아가는 모든 주체의 근원적 경험. 그렇죠. 그렇다면 햄릿은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을 극화한 근원적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언어 세계에서 불가피하게 존재를 상실하는 상징적 죽음을 겪는다는 점에서 햄릿의 운명은 언어적 동물의 일반적인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 슬라이드 2개가 더 남았으니까 그냥 할게요. 한 4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제 해소,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해소되는 걸 보여주는 극이라 그랬는데, 상실한 남군을 애도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kom플렉스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주체가 남군을 애도하여야 하는 데서 쇠퇴한다. 이게 쇠퇴한다라는 것은 해소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햄릿은 오이디푸스 상황에 쇠락한 형태인 쇠퇴, 즉 프로이트가 각 개인의 삶에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쇠퇴 혹은 해소라고 명명한 것을 극화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해소는 라칸이 주장하는 비극의 두 단계 가운데서 둘째에 해당합니다. 첫째 단계는 범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토템과 터부에서 어떻게 인류 사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다가 아주 원시적 시대에는 원시적인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모든 여성에 대한 걸 다 독차지하고 있고 아들들이 있는데 감히 아버지에 맞서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죽였어요. 그게 이제 범죄의 1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법정의 단계인데 죽이고 나니까 이제 여러 회한도 따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만큼 강력한 존재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형제들이지.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하느냐?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회적 법을 만들고 금지를 만들고 등등등등. 그래서 법 제정 단계라는 거죠. 원초적 아버지 살해 이후에 형제들은 법을 제정하고 범죄와 법의 연관성이 개인의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재상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이디푸스적인 부친살해적인 욕망, 그 뒤에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이 해소가 되고 뭐 자아 이상 초자아가 생기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햄릿은 두 번째 단계를 보여준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보여준 거를 강조했다라는 거는 오이디푸스적인 반항, 부친살해적인 욕망 그거를 많이 강조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그게 어떻게 해소되는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비극적 둘째 단계는 이제 법의 재성을 보장하는 단계. 그래서 주체가 대타자 질서에 태어나면 상징적으로 고세되는 거죠. 그래서 부친을 살해한 아들들이 스스로 아버지가 향유했던 특권을 포기하고 법을 제정해서 고세되는 것처럼 모든 개발 주체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라캉은 처벌, 제재, 고세. 오이디푸스는 아버지 죽인 게 첫째 단계고 두 번째가 스스로 눈을 찔러서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처벌, 법의 어떤 그 집행이죠. 더 중요한. 두 번째 제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상징 질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왕처럼 비극의 시초에 즉 애도의 근원에 범죄가 있었다는 점에서 햄릿은 오이디푸스적 드라마지만 그러나 햄릿은 오이디푸스 상황이 쇠퇴한 형식 즉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소하는 둘째 단계에서 남군을 애도하는 거세 과정을 극화했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적 욕망에서 인간의 보편적 운명을 발견했다면 라캉은 햄릿에게서 상실과 거세의 상징적 죽음을 통해서 욕망의 주체로 태어나는 인간의 보통적인 보편적 운명을 발견했다. 그래서 라캉이 하는 말, 햄릿의 드라마는 죽음과의 조우다 이런 말을 해요. 햄릿은 뭐 언어의 세계에서 뭐 살해되는 인간의 사면성을 극화한 작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라캉의 해석이 이전의 해석과 어떻게 달랐는지 뭐 이런 것들 어머니의 욕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을 뭐 찾는 뭐 그런 관계로 해석했다라는 거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짓는데요. 간단하게 그래도 9회차 이 기획 강의의 마무리를 짓는 거니까 그 2024년 그 봄 지금 한 석 달 정도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23년 이 봄이 셰익스피어와의 만남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늦게까지 강의해 주신 양석원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